안녕하십니까. 에듀행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전행동기계기능사 2015년 7월 19일 시행한 기출문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36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표준 냉동 사이클에서 관행각도는 얼마인가 해서 모든 사이클의 표준이 된다 또는 모든 사이클의 기준이 된다 해서 표준 냉동 사이클 또는 기준 냉동 사이클 이렇게 불렀었어요. 자, 그렇다면 표준 냉동 사이클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몰레르 선도를 그려본다면 증발 온도가 마이너스 15도씨였고요. 그 다음 응축 온도가 30도씨. 그리고 관행각도가 있었죠? 관행각도가 여기 5도씨만큼 있었기 때문에 팽창 밸브의 입구 온도는 몇 도씨였다? 요 녀석은 25도씨였다. 자, 요 녀석이 표준 냉동 사이클이죠. 그리고 표준 냉동 사이클의 구성은 제가 모르면 외워라 라고 했습니다. 문제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36번에 표준 냉동 사이클에서 관행각도는 얼마인가? 5도씨죠. 5도씨. 그래서 36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 37번 빙점 이하의 온도에 사용하며 냉동기, 배관, LPG 탱크용 배관 등에 많이 사용하는 강관은 해가지고, 자, 여기 3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일 첫 번째 줄에 보면 빙점 이하라고 돼 있죠. 자, 빙점 이하. 빙점이 뭐예요? 어느 점이란 말이야. 어느 점보다 아래라는 거는 뭐예요? 아, 얘는 저온용이구나. 저온용이겠구나. 그래서 37번의 답은 2번이죠. 저온 배관용 강관 해서 37번의 답은 2번. 자, 그 다음 38번 문제. 소요 냉각수량 120L/민, 냉각수 입출구 온도차 6도씨인 순행 응축기 응축 부하는 해서 나왔네요. 자, 대충 주어진 공식들을 보니까 Q는 GC 델타 T로 풀면 되죠. 그래서 Q는 GC 델타 T라고 놓고 이 열량이 뭡니까? 응축 부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G는 얼마? 120L/min이니까 물이기 때문에 킬로로 바꾸면 120kg/min과 같죠? 그리고 이 민을 뭘로 바꿔야 된다? 아워로 바꿔야 되죠. 킬로그램 퍼 아워니까. 그래서 곱하기 60 하면 어떻게 돼요? 민 퍼 아워니까 민이 사라지게 되고, 곱하기 물의 비열 1이죠. 1kcal 퍼 킬로그램의 도시. 그 다음 곱하기 온도차는 6도씨다. 친절하게 줬네요. 그래서 도시 사라져. 킬로그램 사라져. 그럼 뭐만 남아?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남습니다. 자, 요렇게 구해보시게 되면은 답은 43200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겠다. 그래서 요게 민이기 때문에 60이 들어간다는 거, 요거 잘 알아주셔야 되죠. 그래서 36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9번 고열원 온도 T1, 저열원 온도 T2인 카르노 사이클의 열 효율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카르노 사이클의 열 효율 이타는 준 것분의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카르노 사이클이라는 게 뭐예요? 카르노 사이클, 이 녀석은 다른 말로 열 기관 사이클이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열을 줘서 일을 하는 거잖아. 열 기관 사이클이기 때문에 뭐다? 열을 줘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준 것분의 한 것이기 때문에 뭐다? 열을 줘서 일을 한 거잖아. 그렇다면 열은 뭡니까? 고열원. 여기서는 뭐예요? T1이 되겠지. T1 분의 일은 뭐가 됩니까? 고열원 빼기 저열원이 1이었죠. 그래서 T1 빼기 T2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온도차로 주었기 때문에 T1분의 T1 마이너스 T2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열량으로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열원 Q1분의 Q1 마이너스 Q2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9번의 답은 뭡니까? 4번이 되겠죠. 4번. 요 녀석 T1분의 T1 마이너스 T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제빙장치 중 결빙한 얼음을 제빙관에서 떼어낼 때 관 내의 얼음 표면을 녹이기 위해 사용하는 기기는, 자, 녹이기 위해 녹인다. 용빙조예요. 용빙조. 녹이다. 그래서 40번의 답은 4번 용빙조. 자, 그 다음 41번
다음 중 제2종 환기 방법으로 송풍기만 설치하여 강제 급기하는 방식은 해가지고 지금 보기에 보시면 병용식, 압입식, 흡출식, 자연식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필요 없는 건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다시 꺼가지고 우선은 제 1종, 2종, 3종, 4종 환기 방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거부터 일단 적어볼까요? 자 제 1종, 제 2종, 제 3종, 제 4종까지 있고 자 그렇다면 뭡니까? 극기 100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외워라?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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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그 다음에 자연, 강제 그리고 자연, 자연이라고 했죠. 이거 다 뭐예요? 강제극기, 강제배기 2종은 강제극기, 자연배기 그럼 3종은 자연극기, 강제배기 그럼 4종은 자연극기, 자연배기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1종은 뭐라고 할까? 1종은 강제, 강제이기 때문에 뭐다? 아 얘는 병용식이구나. 병용식. 그 다음에 2종, 3종은 따로 설명할게요. 4종부터. 4종은 뭐다? 자연, 자연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아 자연식이구나. 자연식.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종과 3종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확실하게 잡고 갑시다. 2종이라는 거는 강제극기예요. 강제극기. 강제극기라는 건 뭐야? 그 실내에다가 불어넣는 거만 강제적으로 나가는 건 뭐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실내의 압력이 어떻게 돼요? 대기압보다 높죠. 대기압보다 높기 때문에 요거를 플러스 압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통칭하는 명칭이 주로 정압 또는 뭐 양압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대기압보다 높다 고로 정압이다 또는 뭐 양압 상태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 이 3종은 어떻게 돼요? 자연, 극기, 강제, 배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기압보다 어떻게 돼? 실의 압력이 마이너스 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불러? 부압 또는 음압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대기압보다 낮다 이렇게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종과 3종은 어떨 때 주로 사용을 하느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2종 같은 경우는 항상 정압 상태야. 정압이 뭔데? 대기압보다 높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외부의 세균이 들어올 수 있어? 못 들어와?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정압 상태를 유지하는 건 주로 어디? 수술실, 클린룸 이런 데 있죠. 세균이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런 실. 그럴 때 제2종을 쓰고요. 그럼 3종은 어떨 때? 부압이라는 건 항상 마이너스 압력이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밖으로 못 빠져나가죠. 왜?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하니까. 그렇다면 바깥에 있는 거는 잘 들어오는데 여기 안에 있는 거는 바깥으로 잘 못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주로 어디서 쓴다? 화장실, 탕비실. 왜? 냄새나 악취가 외부로 발산되면 안 되니까. 외부로 누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압을 유지시켜 놓는다. 저번에 우리가 문제 풀면서 한번 배웠었죠. 그래서 요거 2종과 3종 주로 어디에 쓰는지 그리고 뭐가 정압이고 뭐가 부압인지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에서 찾는 거는 제2종 환기 방식은 뭐예요? 요거지 요거. 이게 뭐다? 압입식이다. 압입식. 왜? 강제로 계속 실내에 압입하잖아요. 그 다음 3종은 뭐겠어? 남아있는 거 흡출식. 실내에 있는 거를 계속 빼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에요? 41번에 다음 중 제2종 환기 방법으로 송풍기만 설치하여 강제 급기하는 방식은 압입식이 되겠네요. 제2종 제2종 압입식. 자, 그래서 4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2번 물과 공기의 접촉 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 증발포를 사용하여 수분을 자연스럽게 증발시키는 가습 방식은 돼 있는데 자, 증발포 사용한다 그러면은 기화식입니다. 그래서 42번의 답은 4번. 자, 그럼 43번 다음 장치 중 신축이음 장치의 종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가지고 여기서는 1, 2, 3번은 맞는데 4번에 보시면 버켓형 돼 있죠. 버켓형 뭐 그 발음에 따라서 버킷, 뭐 박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뭐냐면은 증기 트랩입니다. 증기 트랩. 박스 형식으로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버킷형 트랩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래서 요 녀석은 신축 이음 장치가 아니다. 그로 43번에 거리가 먼 것은 4번 버킷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4번 수분무식 가습장치의 종류가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모세관식, 2번 초음파식, 3번 분무식, 4번 원심식 되어 있는데 1번은 잠깐 넘어가고요. 2번의 초음파식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엄청난 진동에 의해서 물을 밀입자시키죠. 엄청나게 얇은 알갱이,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서 분무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분무 방식이 맞죠. 그 다음 3번에 분무식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분무식인 거고, 4번에 원심식이라는 거는 원심력에 의해서 알갱이를 쪼개가지고 분무시키는 방식, 이게 원심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2번 초음파, 3번 분무식, 4번 원심식은 다 뭐예요? 수분무식이에요. 그럼 1번의 모세관식은 뭐야? 모세관식은 이 분무 방식이 아니고 가습장치가 아니고 뭐예요? 모세관식 팽창밸브가 있었죠. 팽창밸브. 자, 고로 모세관식이라는 거는 수분무 방식이 아니다. 그럼 뭐냐? 팽창밸브의 일종이 되겠다. 그래서 44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5번. 온수 난방에 이용되는 밀폐형 팽창 탱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에 공기층의 용적을 작게 할수록 압력의 변동은 감소한다 되어 있는데 커지죠. 왜? 이 팽창 탱크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온수 난방일 경우 배관 안에 물이 막 지나가요. 온수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온수만 존재하면은 온수만 배관에 가득 차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배관에는 부하가 생기죠. 압력이 생겨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여기 위에다가 팽창 탱크를 연결을 하죠. 이렇게 팽창 탱크를 연결을 해요. 그럼 팽창 탱크 안에는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 위쪽은 뭐예요? 위쪽은 공기층이 있단 말이에요. 공기층이 있고, 아래쪽에는 물이 있어요. 물. 온수겠죠. 온수. 그러면 배관의 압력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 공기층에서 이 압력을 흡수했다가 다시 압력이 일정 상태로 돌아오면은 공기층에서 흡수했던 압력을 되돌려주는 형식. 그래서 이 압력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기층이 어때야 돼요? 클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아? 당연히 클수록 좋지. 그러면 1번 다시 읽어볼게요. 공기층의 용적을 작게 할수록 압력 변동은 감소한다. 자, 공기층이 감소할수록 압력 변동은 어떻게? 더 심해지겠죠. 그만큼 압력을 흡수를 못하는 거니까. 고로 45번에 틀린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그 나머지는 맞으니까 한 번씩 더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46번. 공기의 냉각, 가열 코일의 선정 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가지고, 자, 4번 봅니다. 4번에 보시면 공기 흐름과 물의 흐름은 평행류로 하여 전열을 증대시킨다 돼 있는데, 자, 평행류라는 건 뭐예요? 공기와 물의 흐름, 즉 두 가지 유체의 흐름이 같을 때 우리가 평행류 또는 뭐라고 해요? 병류 이렇게 부르죠. 자,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두 개의 유체의 흐름이 반대일 때는 뭐라고 합니까? 향류 또는 역류 이렇게 부르죠.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두 유체의 흐름이 같을 때 전열 효율이 좋아요? 두 유체의 흐름이 반대일 때 전열 효율이 좋습니까? 당연히 반대일 때 향류 또는 역류일 때 전열 효율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46번에 4번 다시 읽어볼게요. 공기 흐름과 물의 흐름은 평행류로 하여 전열을 증대시킨다 돼 있는데, 전열을 증대시키려면은 뭘로? 향류, 역류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고로 4번에 공기 흐름과 물의 흐름은 역류로 바꿔줘야 되죠. 역류로 하여 전열을 증대시킨다 해야 되기 때문에 46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 47번. 단일 덕트 정풍량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단일 덕트 정풍량 뭐예요? 덕트가 하나고 풍량이 일정하다. 요게 단일 덕트 정풍량 방식이죠. 자, 그렇다면 틀린 것은 1번. 실내 부하가 감소될 경우에 송풍량을 줄여도 실내 공기가 오염되지 않는다 돼 있는데, 풍량이 일정한데 풍량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풍량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실내 공기 오염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겠죠. 환기가 잘 안 되니까. 고로 틀린 것은 1번이죠. 그래서 1번 실내 부하가 감소될 경우에 송풍량을 줄여도 실내 공기가 오염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오염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47번의 답은 1번. 자, 그 다음 48번. 100도씨 물의 증발 잠열은 약 몇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인가? 틀리면 안 되죠. 1번 539죠. 그래서 48번의 답은 1번. 자, 그 다음 49번. 난방 방식 중 방열체가 필요 없는 것은 해가지고, 자, 1번에 온수 난방. 온수 난방 뭐예요? 온수를 실내 방열기로 보내주는 거죠. 그럼 방열기 필요하고, 그 다음 전기 난방 뭐예요? 실내에 방열기로 전기를 보내주는 방식이 전기 난방이잖아요. 그래서 1번, 2번은 방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복사 난방은 뭐예요? 복사 난방은 실내에다가 실내가 있으면 바깥에다가 패널을 묻잖아요. 패널을 묻어두는 방식. 이 패널이 뭐야? 결국은 방열체란 말이야. 그래서 3번의 복사 난방도 패널이 있기 때문에 방열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4번에 보시면 온풍 난방은 어때? 온풍 난방은 공기를 미리 데워서 실내에 치출시키잖아요. 그러면 실내 방열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덕트만 그냥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방열체라는 게 뭔데요? 라디에이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풍 방식은 그 공기 조화 방식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방열체가 필요가 없다. 49번의 답은 4번 온풍 난방. 자, 그 다음 50번. 어떤 사무실 동쪽 유리면이 50m 자승이고 안쪽은 베니션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을 때 동쪽 유리면에서 실내에 침입하는 냉방 부하는 해가지고, 자, 단 유리 통과율은 6.2kcal per m 자승 아워 도시, 복사량은 512kcal per m 자승 아워, 차폐 계수는 0.56, 실내외 온도차는 10도씨이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이 5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능사 치고는 꽤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상 산업기사나 기사에서 한 번씩 나올 법한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자, 그렇다면은 한번 봅시다. 지금 주어진 조건이 유리예요. 유리를 통과할 때 그때 냉방부하, 침입한 냉방부하가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유리창이 있을 거예요. 자, 유리가 있을 거고 유리에 들어오는 열량은 결국 뭐야? 태양에서 전달된 전달열 또는 뭐 복사열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태양에서 유리까지 오는 열량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열 전달 또는 복사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유리와 유리 사이를 통과하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고체와 고체벽 전도라고 하죠. 그래서 열 전도 또는 뭐 전도 열량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쪽 안에는 베니션 블라인드를 쳐놨기 때문에 이 안쪽은 제외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침입 열량을 한번 알아보자 이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복사열과 전도 열량을 구해가지고 두 가지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요렇게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침입한 열기는 여기서 여기까지고 그 열은 뭐야? 열 전달이기 때문에 복사열, 그리고 열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 열량이 된단 말이에요. 유리일 경우. 자, 그렇다면 요거 두 개를 더하면은 결국 뭐예요? 침입한 냉방 부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복사열은 어떻게 구합니까? 복사열량. 자,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지금 주어진 게 유리의 통과율 돼 있고 복사량 해서 밑에 나오죠. 갈로 안에. 그렇다면 복사열량이기 때문에 복사량 512 kcal per m 자승 hour에다가 곱하기 뭐를 하느냐? 일단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한 복사열, 즉 유리를 통과하는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와가지고 얘가 유리를 통과한단 말이에요. 복사열량이. 그렇다면 복사열량의 이동 거리는 결국은 뭐예요? 50m 자승. 결국은 유리에 있어서 통과 열량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면적은 얼마? 50m의 자승이 되는 거죠. 50m의 자승. 태양에서 유리까지의 거리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태양에서 유리까지의 거리는 엄청나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유리의 부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리의 두께가 들어가 주는 게 맞겠죠. 복사열량. 이해 정확하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유리기 때문에 열고 닫는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차폐 개수라고 합니다. 0.56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미터 자승 사라져서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는 거죠. 그럼 복사 열량은 얼마냐? 14336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번 복사 열량을 구한 거예요. 그럼 이제 2번 전도 열량을 구해야지. 전도 열량. 자, 얘는 지금 유리 통과율이 6.2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 자, 요거는 KF 델타 T죠. 곱하기 F는 얼마냐? 당연히 유리의 두께 50m의 자승이 되고요. 곱하기 온도차 나와 있죠. 실내외 온도차는 10도씨이다.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도시 사라지고 미터 자승 사라져서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됩니다. 자, 요거를 구해 보시면 3100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2번. 그러면 1번과 2번을 더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14336 더하기 3100 해 주시게 되면은 17436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하지만 알고 나면은 그래도 좀 풀만하더라. 그죠? 자, 그래서 50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1번에 단수 릴레이 종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수 릴레이 하면 외워라. 단수차, 단합식, 수류식, 차합식, 이렇게 세 가지. 그럼 아닌 것은 51번에 틀린 건 4번이죠. 비례식은 없다. 고로 51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 52번. 냉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당연히 1번이겠죠. 1번 보시면 물질의 온도를 인위적으로 주위의 온도보다 낮게 하는 것을 냉동이라 한다. 답은 1번. 그리고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한번 보시면 2번에 열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뭐예요? 열 이동을 얘기하는 거죠. 냉동이 아니에요. 자, 다음 3번에 물체 자체의 열을 이용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온도를 낮추는 게 냉동입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그럼 4번에 기체가 액체로 변할 때는 기화열 돼 있는데 기화열이 아니고 응축열이고요. 응축열이라는 거는 히트펌프에 사용되죠. 히트펌프에 사용되기 때문에 난방에 이용된다. 고로 4번도 틀렸다. 52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53번. 회전식 압축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흡입 밸브가 없다. 맞고. 2번 압축이 연속적이다. 맞고. 그럼 3번에 회전 압축으로 인한 진동이 심하다 돼 있는데 진동은 작죠. 뭐에 비해서? 왕복동식 압축기에 비해서.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네요. 53번의 답은 3번. 자, 그다음 54번.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열량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요거는 이제 줄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줄의 법칙 중에 요런 게 있어요.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한다. 맞죠? 우리가 전선 같은 거, 뭐 집에 있는 250V 얇은 선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물론 그것도 열이 나요. 근데 우리 좀 스키야 큰 거 있죠? 두꺼운 거. 두꺼운 선 같은 경우는 근처에 가면은 또는 뭐 손을 살짝 대보면 위험합니다. 대지 마세요. 혹시나 근처에 가보면 열이 나요. 왜? 전류의 세기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은 자연스럽게 열이 발생한다. 이게 줄의 법칙이고, 여기서 유도된 공식이 뭐냐면은 H는 I 자승 RT라는 공식이 있어요. 얘가 뭐냐? H가 줄, 열량이 되죠. 열량. 그 다음에 I는 뭐예요? 암페어, 전류. 그 다음에 R은 뭐예요? 저항, 옴, 저항. 그 다음 T는 뭔데? 요건 세크, 시간이에요. 자, 요런 공식이 나오더라. 그렇다면 보세요. 열량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저항에 비례하고 시간에 비례하는 거야. 즉, 저항이 클수록 열이 많이 발생하고, 오랫동안 전류가 흐를수록 열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전류의 세기에는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줄의 법칙인 거고, 그렇다면 54번에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
발생하는 열량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죠. 전류의 세기의 제곱에 비례한다.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5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5번 문제. 운전 중에 있는 냉동기의 압축기 압력계가 고압은 8kg/제곱센치, 저압은 진공도 100mHg를 나타낼 때 압축기의 압축비는 해가지고 나오죠. 자, 그렇다면 압축비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압축비는 저압분의 고압이었죠. 그래서 PL 분의 PH라고 해가지고 저압분의 고압이다. 자, 그럼 이대로 넣어주시면 문제가 풀리는데, 자, 주어진 조건 한번 볼게요. 고압 pH가 지금 8kg/제곱센치인데 위에 보시면 압축기의 압력계가 그 지침을 가르쳤죠. 그렇다면 압력계로 잰 압력이기 때문에 게이지 압력이 되는 거예요. 8kg/제곱센치의 게이지 압력. 그 다음에 저압은 한번 볼게요. PL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00mHg에 진공도라고 했기 때문에 진공압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요 녀석들이 중요하죠. 이거 두 개가 달라버리면 계산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뭘로 바꾼다? 절대압력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절대압력으로 바꾸기 전에 중요한 게 뭐야? 단위가 달라. 두 개가 단위가 다르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요 mHg를 kg/제곱센치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한번 풀어보면 100mHg죠. 여기다가 나누기 표준 대기압 1atm은 760mHg였죠. 그죠? 거기다가 요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요? mHg가 사라지는 거고,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단위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뭐를? 1atm은 760mHg이기도 하고 1atm은 1.033이 kg/제곱센치이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된다? 단위 요 사라지는 대신에 요 단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대로 구해 보시게 되면은 요게 0.1359의 kg/제곱센치인 진공압력이 되겠습니다. 왜? 요 단위가 그대로 왔잖아요. 여기 생략되어 있잖아요. 요 V가. 제가 생략해서 푼 거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압은 0.1359 kg/제곱센치의 진공압력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고압도 절대압력으로 바꿔줘야 되고 이 저압도 요거지만 절대압력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다면 절대압력으로 바꾸는 공식 절대진이죠. 이 뭐예요? 더하기 빼기. 그리고 대기압은 1.0332인데 여기선 그냥 1로 써도 상관이 없죠. 1이나 뭐 1.033이나 뒤쪽에 소수점만 바뀌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요 게이지 압력 같은 경우 절대압력을 바꾸게 되면 이게 1번, 2번 쳤을 때 얘가 1번으로 바꾸고 얘가 2번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1번 절대압력은 자 그대로 풉니다. 절대압력은 대기압 1 더하기 8kg/제곱센치니까 결국 뭐야? 9kg/제곱센치의 절대압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공압력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력이니까 대기압은 1이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진공압력 0.1359 해주면요. 요 녀석이 0.86kg/제곱센치의 절대압력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풀고 나면은 얘가 고압이고 얘가 저압인 거죠. 그럼 그대로 넣습니다. 자, 압축비는 PL분의 PH니까 자, PL이 얼마? 저압 0.86 분의 9kg 넣으면 되죠. 고압. 자, 이대로 구해보시면은 10.47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얼마? 약 10이구나. 그래서 5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단위 환산하고 거기에다가 절대압력까지 구해줘야 되고 뭐 말 그대로 그냥 압축비 저압분의 고압이면 저압 고압 그대로 넣어주면 좋겠지만 문제에서는 그렇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단위를 바꾸고 절대압력이 아닌 게이지 압력과 진공압력으로 줬기 때문에 얘들의 단위를 환산하고
그 다음에 절대 압력을 구해가지고 넣어주는 형식입니다. 정리가 이제 되시죠? 모르겠으면 한 번 더 돌려보시고요. 자, 그래서 5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6번 한번 보겠습니다. 공기에서 수분을 제거하여 습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래서 요거는 우리 제습기의 원리 알면 되죠. 제습기는 뭐예요? 이렇게 증발 코일이 있으면 증발 코일에 어떻게 차가운 냉매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차가운 냉매가 지나가고 여기는 팬이 있어요. 팬이 있고 여기 밑에는 드레인통 또는 뭐 물바지가 되겠죠. 얘가 물바지가 될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팬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쭉 공기를 빼냅니다. 그럼 실내의 공기가 어떻게 되는데, 실내 공기가 팬에 의해서 쭉 빨려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형식이죠. 쭉쭉쭉 들어와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코일 있죠? 요 코일의 온도가 어떨 때 노점 온도보다 낮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이 공기 중, 빨간색 공기 중에 수분이 코일에 들러붙는 거죠. 이렇게 코일에 들러붙어요. 왜? 노점 온도보다 낮아버리면은 공기 중 수분이 응축하잖아요. 그죠? 코일에 응축해서 들러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들러붙은 응축수들은 어떻게? 결국은 물바지 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물바지에서 모아서 나중에 드레인 시켜버리면은 결국은 뭐예요? 이게 제습이 되는 거죠. 그죠? 에어컨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이 따라오는 거고, 그 다음 제습기를 별도 구매한다 해도 요런 기능으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요런 거죠. 자, 그렇다면 56번에 공기에서 수분을 제거하여 습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공기의 유로 중에 공기의 노점 온도보다 낮아야 되죠. 낮은 온도의 코일을 설치한다. 그래서 5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습기의 원리. 자, 57번 온수 난방의 장점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온수 난방과 증기 난방을 비교하는 문제가 되는데 1번에 보시면 관 부식은 증기 난방보다 적고 수명이 길다 돼 있죠. 온수 난방은 기본적으로 증기 난방보다 온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의 부식은 증기 난방보다 작고 수명이 길어지는 거죠. 1번은 맞네요.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증기 난방에 비해 배관지름이 작으므로 설비비가 작게 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기본적으로 증기 난방이 고온이고 고압이기 때문에 배관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틀렸습니다. 자, 증기 난방과 온수 난방의 비교죠. 증기 난방 그리고 온수 난방.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증기 자체가 온수보다 온도가 높죠. 온도가 높다라는 말은 뭐예요? 압력도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온수 난방은 증기 난방에 비해서는 저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높은 건 증기 난방, 압력이 낮은 거는 온수 난방이 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압력이 높을수록 압력이 높은데 배관의 직경은 작을수록 압력이 잘 견딜까요? 배관의 직경은 클수록 압력이 잘 견딜까요? 당연히 직경은 작을수록 압력이 잘 견뎌요. 그렇다라는 말은 배관의 직경은 증기 난방이 작아지겠네. 왜? 고압이잖아요, 고압. 그래서 배관의 직경이 작다. 그럼 온수 난방은 저압이기 때문에 증기 난방보다 저압이기 때문에 배관의 직경이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압력에 견디는 특성이에요. 그 지름이 작을수록 고압에 유리하다. 그게 압력의 특성이고, 고로 자, 온수 난방은 배관의 직경이 커진다. 크게 하는 이유는 또 있죠. 순환을 잘 시키려고. 직경이 클수록 순환이 좋으니까. 그래서 온수 난방은 배관의 직경을 크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증기 난방은 배관의 직경이 작기 때문에 부속 설비, 뭐 트랩이라던가 기타 설비들 있잖아요. 그럼 부속 설비들은 어때요? 부속 설비도 크기도 작다라고 볼 수 있죠. 반대로 온수 난방은 어떻게? 부속 설비의 크기가 크다. 왜? 배관의 직경이 크니까 나머지 기타 밸브라든가 이런 게 다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부속 설비가 크기 때문에 설비비는 어떻게?
많이 드는 거죠. 설비비가 많이 든다. 비가 많이 든다. 그에 비해 증기난방은 설비비가 적게 든다. 자, 요 두 가지 차이점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증기난방은 압력이 높기 때문에 배관의 직경이 작아지는 거고, 배관의 직경이 작기 때문에 부속 설비가 작아진다. 그로 인해 설비비는 적게 들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온수난방은 저압이기 때문에 배관의 순환을 돕기 위해서 배관의 직경을 크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속 설비의 크기가 배관의 직경이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커지는 거고, 그로 인해 설비비가 많이 든다. 자, 그렇다면 57번의 장점이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죠. 증기난방에 비해 배관의 지름은 크다. 그로 인해서 설비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자, 그래서 5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8번 송풍기의 상사법칙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자, 상사법칙은 제가 항상 적으면서 암기해라. 적으면서 암기하는 게 제일 쉽죠. 자, Q, P, L이죠. 자, 는 N분의 N. 그 다음 D분의 D. 그 다음에 Q, P, L. 묶어주시고요. 다 묶어주시고. 자, 위에 있는 녀석이 2번. 밑에 있는 녀석이 1번. 1번이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자승이다. 자, 회전수는 1, 2, 3의 자승이고, 그 다음 직경은 얼마? 3, 2, 5의 자승이죠. 자, 그리고 얘들은 다 뭐냐? 풍, 압, 동이었죠. 뭡니까? 풍량, 압력, 그 다음에 동력.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죠. 자, 58번 송풍기의 상사법칙으로 틀린 것은 했죠. 1번에 송풍기의 날개 직경이 일정할 때, 자, 얘는 일정할 때 풍압력은 회전수 변화의 2승에 비례한다. 풍압력 어딘데? 압력은 회전수 2승에 비례한다. 1번은 맞네요. 그 다음 2번에 송풍기의 날개 직경이 일정할 때, 똑같이 요 D가 일정할 때 송풍 동력은, 자, 송풍 동력은 회전수의 3승에 비례한다. 맞죠? 2번도 맞아요. 그 다음 3번에 송풍기 회전수가 일정하고, 자, 송풍기, 자, 이번에 회전수가 일정하대요. 요 N이 전부 일정한 거야. 회전수가 일정할 때 송풍 압력은, 자, 압력은 날개 직경의 2승에 비례한다. 3번도 맞네요. 그럼 틀린 건 4번이지. 4번 왜 틀렸냐? 송풍기의 회전수가 일정할 때, 자, N이 다 일정할 때 송풍 동력은, 자, 동력은 날개 직경의 5승에 비례하죠. 근데 몇 승 돼 있어? 3승에 비례한다 돼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고로 5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9번 온풍난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돼 있죠. 온풍난방 하면 소형 공조기 또는 온풍기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1번에 설비비는 다른 난방에 비해 고가이다. 소형 공조기 온풍기 저가죠. 1번 틀렸고, 2번에 예열 부하가 크므로 예열 시간이 길다 돼 있는데 온풍기 스위치만 누르면 웅거리면서 바람 나와요. 예열 시간은 짧다. 2번 틀렸고, 그럼 3번에 습도 조절이 불가능하다. 소형 공조기 습도 조절 가능해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이 맞겠네요. 신선한 외기 도입이 가능하여 환기가 가능하다. 소형 공조기일 경우 환기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59번에 옳은 것은 4번. 자, 다음 60번 이중 덕트 변풍량 방식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덕트가 2개고 풍량이 바뀐다. 변풍량 특징으로 틀린 거. 1번에 각실의 온도 제어가 용이하다. 풍량이 변하니까. 맞죠? 그 다음 2번에 설비비가 높고 에너지 손실이 크다. 왜? 덕트가 2개니까 그만큼 송풍기 용량이 커진다. 동력 손실이 크다. 맞죠? 그 다음 3번에 냉풍과 온풍을 혼합하여 공급한다. 요거도 맞겠고, 4번에 보시면 단일 덕트 방식에 비해 덕트 스페이스가 작다? 아니죠. 덕트가 2개인데, 단일 덕트는 덕트 1개고 이중 덕트는 덕트 2개인데 스페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작은 게 아니고 커진다. 크다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60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홍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